아니라고 믿고 싶은 걸까? 누가 무엇을 아니라고 지금 믿고 싶다는 거죠? 일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최근에 굉장히 뭔가 구체적으로 총선과 관련해서 뭘 하겠다는 분위기로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소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태까지 몸을 사리지 않았듯이 비겁하게 숨거나 몸을 사리지는 않는다. 여러분과 함께 풀어내야 될 문제인 거죠. 뭔가 하겠다는 거 같잖아요. 근데 저게 지난 9월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최근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한참 몇 달 지났는데 근데 최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 9월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어디 나갈지 모르지만 비겁하게 몸을 숨기진 않겠다. 여기서 약간 뭐 희생한다는 뭐 느낌으로 뭔가를 나서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지난달 24일 최근입니다. 적당한 때에 뭔가 드러날 거다. 이게 어떤 질문을 받고 한 건데 총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적당한 때에 본인의 생각과 어떤 결정이 드러날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그러자 추미애 전 장관의 총선 지역구를 물려받았다고 통상 얘기를 하시죠. 거기에 지금 계신 민주당 분이 있거든요. 뭔가 걱정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정치인이라면 모든 가능성은 당연히 열어둬야 할 것이고요. 예. 저로서는 우리 당에 누군가가 나와 경선을 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저는 별로 그렇게 가능성 높게 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당의 원로거든요. 저한테 얘기가 들려오는 거는 아니라고 그 메시지 전달은 받고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얘기를 안 하시니까 자꾸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교수님. 네. 아니라고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 믿고 싶은 겁니까? 이쪽으로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어떤 현역 의원도 예. 소위 말해서 거물급 인사가 자기 지역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길 사람은 없죠.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고민정 의원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좀 뭐 지역구 차원으로 보면 뭐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예. 이번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 아까 기본적인 전략은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입니다. 지금 이거는 민주당은요 뭐 그런 시각을 그렇죠. 갖고 있다. 지금. 윤석열 예.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는 다른 게 대두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 정권 인사들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추미애 전 장관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총선에서 부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이번에 다수당 되면은 민주당은 뭐 보여줄 건데 국민에 대한 총선은 선거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전 정권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다시 문재인 정권 때 정권으로 다시 돌아가나? 이러면은 유권자들은 고민하게 돼요.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밀어줘야 되나. 그런데 총선 전략은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그렇기 예. 때문에 전 정권 인사들이 나온다면 최대한 조용하게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조용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그렇죠. 분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부각되면 예. 민주당은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비례 연립형 아까 선거구 이제 또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연동형이 가게 되면 위성정당이 가능하잖아요. 이분들이 다 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인물들, 어떤 구도로 기대감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추미애 전 장관을 아주 소위 말해서 진정으로 마음껏 팔 벌려서 환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정미정 최고위원 국민의힘으로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총선 전면에 나서면 대환영입니까? 대환영이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네,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요.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의원은 입장이 같습니다. 저는 같이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거는 누구 손에 지금 달려 있냐? 예.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선거제도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예. 가장 환영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저는 추미애. 그러면 그 위성 의원이라고 정당을 봐요. 통해 비례대표를 통해서 총선에 나설 것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찾아간 조국 전 장관이 예.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냥 가서 우리가 신당을 만들 수 있도록 비례 신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아니면 나를 광주에 공천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의를 했지 않았을까? 예, 예. 그러면은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 두 가지입니다. 비례신당이 있으면 1번이에요. 어. 예. 그다음에 비례신당에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아닌 예. 경우에 지역구로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본인이 있었던 원래. 결국은 지금 고민정 의원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고민정 의원과 경선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 지점은. 그러면 비례신당을 한다. 가장 원하는 바 아니겠어요? 박성준 의원님께 질문을 알 수가 없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을 바라보는 민주당 분위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좀 보는 건데 저는 이제 참 이게 정치인의 숙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UFC 선수예요. 누구를 가릴 수가 없어요. 상대를 가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누군가와 경쟁한다고 하면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경쟁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저는 박창원 교수님 얘기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내년 선거라고 하는 선거의 구도가 예. 저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년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 했는지에 대한 심판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밥상을 메뉴를 하나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근데 추정장관이 등장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러한 구도 싸움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추 장관의 얘기와 예. 전 정부의 얘기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과 더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미래에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느냐에 예. 대한 싸움으로 저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전 정권과 이제 과거와 현 정권과의 이제 혼합된 형태의 선거가 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 구도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고 저는 이거를 추미애 전 장관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예.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는데 저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민정 예. 최고위원 지역에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서 같이 경선한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전체적인 판 자체를 흐려지게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뭐냐면 경선이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시너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경선을 했을 경우에 예. 여타의 지역에 오히려 잠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저렇게 되는 경우에는 주변을 잠식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예. 이재명 대표가요. 아무리 지금 뭐 병립형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지만 예. 저는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냥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그 민주당은 심판받을 거예요. 왜냐 위성정당에 관해서 우리가 4년 전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때 당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거제도를 그냥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거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 반성한다고 했어요. 고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고치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져간다? 저는 이거 민주당 심판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서로 지금 심판이고 있는데 아무튼 선거라서 지금 굉장히 치열해져요 지금. 그리고 한 분씩 한 분씩 글쎄요 전 정권의 인물 통상 이제 오비, 올드보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 뭔가 총선과 관련해서 움직일 듯한 얘기를 의미심장하게 자꾸 내놓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 근데 또 한 분 계시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수석. 여기도 심상치 않아요. 여긴 더 구체적입니다 지금. 어젠데요. 어제 오늘 내놓은 발언이 연속적으로 나갑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학자로서의 저의 역할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제가 뭐 아부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침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웃음과 함께 얘기를 했지만 학자로서 이제 끝났다. 침묵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하다가 돌 하나는 들을 각오가 돼 있다. 마음은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총선 질문에 돌 하나는 들겠다.
뭔가 야권 의석 확보에 기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어떤 지역구를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석이 달라지지만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지금 상황과 관련이 좀 있어요. 들어보시죠. 제가 반대한다라고 입장도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견은 우려? 저는 현재 예. 뭔가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우리 당내 논의 상황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반대 측이나 뭐 언론에서 보기에는 그 변형된 위성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우려가 있는 거죠. 최인준 변호사, 일단 조국 전 장관 저 정도면 결심한 겁니까? 그렇게 들리십니까? 출마의 결심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돌을 든다. 돌 하나라도 것은 들겠다. 어디 던지려고 하죠? 돌 던져서 맞으면은 이게 위험한 물건으로서 이제 폭처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든 죽창으로도 부족합니까? 이젠 돌까지 들어야 됩니까? 결국 말씀 자체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법학자로서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제 그럼 법학자로서 끝났으면 이제 새로운 작가로서 벌써 베스트셀러 작가 아닙니까? 예. 그거 잘하시면 돼요. 표현의 자유 충분히 노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비법률적 방법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이제 그 본인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 지금 받고 있는 1심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실형 3년을 받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예. 항소심을 최대한 늦춰서 미국에 있는 교수까지 오시고 해서 그 지금 재판을 늦추려고 했더니만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2월 8일 날 미국에서 교수 들어오면 증언하고 그거 안 바로 들어오면 내린다고 취소한 했잖아요. 다음에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떠냐 하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예.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상 더 이상 방어권 행사할 필요성을 느낀 지 없다고 해서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해서 이른바 당랑거철처럼 정말 그 큰 수레가 오는데 거기에 범아제비처럼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저와 같은 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지금 다가오는 이 법원의 법원의 2심 예. 판결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저와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그리 멀게 남아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냥 간단하게. 잠깐만 좀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검찰 쪽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조국 전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울산시장 선거개표 1심이 나왔잖아요. 근데 당시에 기소가 안 됐던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게 1심 나온 뒤에 대검에서 재수사 신속 검토 지시했습니다. 이거 들여다 봐라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럼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추가 수사 대상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은 약간 총선 관련된 얘기를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성준 의원께는 앞서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뭐 위성정당 또는 연합정당에서 반대라고는 얘기 안 하겠다. 그 우려를 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 여러 이제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갔을 경우에 유성정당의 창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제 의견이 내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유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원내 다수가 돼야 되고 이제 과반수를 얻어야 되고 일당이 돼야 된다라는 목표 하에서 윤석열 예.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다수당을 잃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선거 구도로 봤을 때는. 예. 그랬을 경우 그것이 선거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유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도 이준석 정당이 창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연동형 됐을 예. 경우에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국민의힘도 창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자매 정당은 또 나오겠다면 우후죽순으로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다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좀 제가 잠깐 예. 언급을 하면은 말씀하시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저는 보면 작용과 반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 작용이 원체 컸죠. 뭐냐면 이제 우리가 권력의 과정들을 보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권력의 이제 폭주 기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집권 최 윤석열 정권의 권력의 폭주 기관은 뭐를 했냐면 검찰을 통해서 엄청난 수사와 압박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대로 드러났는데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도도 높고 정치를 잘했으면 조국 전 장관의 정책 룸은 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1년 반, 1년 한 7, 8개월 됐는데 예. 국민들이 봤을 때 낙지점이다. 이거 예. 제대로 잘못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명분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조국 전 장관도 정책 룸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가 앞에 얘기한 선거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을 경우에 예. 또 다른 신당을 만들어서 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룸에 대한 얘기를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과 관련된 자매정당 또는 위성정당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꾸 들리거든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홍익관 대표도. 선거제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민주당이 유성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예. 민주당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자매정당들이 알겠습니다. 이게 등장하는 예. 거예요. 그것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라는 민주당이 거예요. 제 직접 얘기는. 개입해서 만든 당은 하지만 민주당을 표방하거나 민주당과 가깝다고 표방한 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면. 열어두는 게 아니라 예. 열어두는 게 아니라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조국 전 장관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예. 정당 창당과 관련된 제도가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의 예. 자기가 돌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책 공간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위성정당은 아니죠, 그거는. 비례 목적 네. 정당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그거 보시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연동형 비례. 있다고 아니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조국- 그 얘기를 지금 한 거다. 예. 네.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요. 예.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무슨 룸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딱 분명해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 예. 앞으로 구속돼서 교도소 가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 지금 징역 2년이잖아요. 예, 예. 받아놓은 밥상이.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보세요. 막 영장도 기각돼. 그다음에 막 재판 자기 마음대로 연기해. 막 이런 거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부럽겠어요. 금배지가 필요한 거예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금배지. 그게 필요해서 지금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거지. 무슨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 정치를 위해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룸 이런 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영상의 어제 모습, 오늘 모습 목소리했는데 어제입니다. 어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과정에 대해서 제가 고위공직자를 역임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가타부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각설하고 제 잘못이다 라고 좀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잘 못났다, 제가 눈이 어두웠다, 제가 나이브했다, 제가 대안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속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잘못이다. 검증을 잘못했다. 아니면 뭐 당시 대통령이 설득을 못했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다. 그런데 과거 지금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후보자 시부일 때 그때 민주당에서 엄청난 칭찬들 나왔어요. 사실은. 그 영상도 두고두고 회자되거든요.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윤석열 후보자 여러 가지 답변 보면서 제가 딱 정말로 제가 인상 남고 기억나는 거는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어떻게 수용합니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권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했던 것들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로서의 능력 그리고 법과 원칙에 대한 준수, 정치적 중립성, 정의에 대한 용기 다 인정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게에 대해서 뭐 될 만한 사람이 지명됐다 이렇게. 박찬욱 교수님, 과거 영상 오랜만에 봤는데요.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이제 민정수석일 때 검증 기능을 하는 자리였잖아요. 그거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야권 지지층에서는 저런 얘기가 일반화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수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앉힌 거다. 그게 좀 조국 전 장관이 그게 실수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됐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됐고 조국 전 장관이 잘못됐다. 이 얘기가 사실은 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일반화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후회를 하고 있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반성이라고 반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본인이 총선과 나섰을 때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
이제 본인이 학자로서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학자로서 되돌아볼 측면이 있어요. 검찰 개혁을 갖다가 검찰 개혁의 가장 화두가 뭐였냐면 특수부를 처리하는 겁니다. 특수부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정권 말기에 정권 수사, 전 정권 수사하는 데였어요. 근데 그 특수부의 칼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학자로서 본인이 검찰 개혁을 제일 앞서서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왜 이상한 길로 빠졌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더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자 어찌됐든 그래서 본인이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고 3대가 고통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판결 플러스 국민적 판결을 받고 싶은 개인적인 그런 열망 이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음 총선의 구도는 민주당으로서는 선명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 그런데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 아까 추미애 전 장관 말씀할 때도 비슷한 맥락을 설명하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개인적 사정은 다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 사정 때문에 판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당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또는 정말로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행보 요거를 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원하는 그림일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동형 위성정당으로 나온다던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지역구 출마인데 어디를 나올 수가 있을까요? 부산이 됐던 본인의 고향인 부산이 됐던 이런 데 나온다 그러면 박수를 받겠죠. 최인정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 쭉 세 분 말씀도 듣고 영상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고 후회하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저는 참 씁쓸합니다. 이미 건너야 될 조국의 강을 이제 어느 정도 건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2차로 조국의 늪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을 지나는데 늪이 나왔어요? 그렇죠. 결국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화이팅 조국인 겁니다. 그럼 당 만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지금? 오히려 나오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로 간다고 하면은 위성정당이 법적으로 못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만든 것이 위성정당 못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나중에 합당하면 거기에 지원금을 절반으로 깎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무슨 저쪽 인공위성 정당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공리공론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정치 개혁을 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이 누구를 찍어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민동형 비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내 표가 찍으면 누구를 당선시키고 몇 명까지 당선시키를 알 수 있는 알 권리와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그 결단을 하는 것 사실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할 일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미정 전 최고위원 보니까 막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손짓하셨는데 제가 시간을 많지 않아서 한 1분 한 10초 남았어요. 한 3, 4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 두 분이 사실 선거에 나오시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이 입만 열면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지만 그 두 사람이 나오는 순간 우리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 야당 심판 이게 더 머리에 각인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나와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 떠나서요. 국민들께 더 이상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다 알았으니까 그거는 원칙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한 거 저희가 다 내려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회귀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 말씀드리면 10초 있습니다. 10초가 드리면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이제 희석이 됐다고 보고 다음 내년 총선은 명확한 거죠.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서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는 것이지 그것을 연동해서 이렇게 같이 분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